반갑습니다. 주최 측에서 너무 갑자기 조르는 바람에 입구에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아는 척 했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아는 척 했는데 못했으면 제가 바빠서 그래서 저는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될 내용은 농림장기요양보험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처우 개선에 대한 요양보호사는 제가 봐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에도 우리 노인복지 장기요양에 있어가지고 매우 중요한 인력입니다. 이 어떤 서비스 누구의 어떤 제도보다도 이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법도 제도도 그 다음에 후에 있는 관리적인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어서 직접 손으로 뛰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정말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전에부터 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얘기는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을 자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저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제가 발표자 맨 아래에 저작권 발표자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꼭 있으면 좀 공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오늘 이야기되어야 될 내용들은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요양보호사는 지금 약 36만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보시면은 저임금, 하단 근로시간, 낮은 장기 근속 및 복지제도, 열악한 근무 환경 등으로 상당히 총체적으로 이런 어떤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고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꼭 우리가 필요하거나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더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0분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재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지금 이런 사항이 있고, 최근에 대만이 제도 시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저에게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우리 충북에 와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벤치마킹 해갔습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 제도 변화가 된 내용들입니다. 시설 이용,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위소득 이하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을 절반으로 낮춰준다. 이것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하위소득, 중위소득 50% 안에 있는 25에서 50에 되는 사람들은 25에 대해서 시설 이용 12%, 재가 이용 9%로 부담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에 있어가지고 또 대상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넘어가겠고요. 다만 맨 아래에 있는 이거를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기 있는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도적, 정책적, 법적으로 그런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2008년 7월 달에 제도 시행할 당시에는 14만 명, 노인 인구 2.9%였는데 2013년도에 38만 명, 6.1%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2017년도에 만 현재 58만 5천 명입니다. 전체 노인 인구에 있어서 8%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구 변화, 즉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늘어났던 것에 대해서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약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복부에 보시면 외국 사례에서 보시면 일본이 14.8%, 독일이 15.2%가 수급자 비율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다만 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인구의 고령화 진행 정도를 저런 나라들하고 후에 있는 일본이나 독일하고 다르다는 것도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을 위한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10년에 대해서도 시점에 있어서 다시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변해봤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 이제 기초자치단체가 보험자입니다. 근로공단이 아니죠. 그래서 그때 우리 당시에도 근로공단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였다면 어땠을까? 정말 즐거운 상상만으로 해보는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에 있어서 전문대학과 같이 1년 이상 교육기관을 이렇게 한정해서 전달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요양보호사가 지금 뭐 질이 났다든지 그런 문제보다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대응이 됐을 것이고 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훨씬 더 자신 있게 하지 않았을까. 내년부터 전문대학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상위 클래스에 있는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들어오는 거 보면 약간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대학 협의회에 있어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3등급이 아니고 5등급으로 시작했다면 어땠을까? 요양보호사협회가 지금과 같이 당초에 처음부터 그냥 단주도로 나와가지고 딱 지정을 해가지고 시작을 했더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참으로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너무 이렇게 지나친 어떤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요양시설에 운영을 하기 어렵다고 토로를 하고 오보소를 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자주 걸립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으로 10년 전에 이 시점에서 참으로 아쉽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순수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민간 주더라도 조금 좀 많이 이제 좀 나눠서 해드렸으면 훨씬 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들이 개선이 됐었고, 그 다음에 대응이 됐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나은 환경에 있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는 주제를 받기를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 줄이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서비스 5조에 있어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줄여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도 다행입니다. 결국은 요 6가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론을 저 나름대로 진짜 좀 강하게 내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한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속에서도 많은 이해관계들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사실 때 교수가 정말 실타래 두들기 줄줄 풀 수 있으면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있거나 발전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018년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안으로 가지고 결론을 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6가지 이야기를 하면서는 제가 상세히 하나하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 개선비는 일본의 대호보험에 대한 벤치마킹 속에서 한시적으로 시작을 했지요. 그런데 이 한시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줄 때 마음하고 받을 때 마음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줄 때 마음하고 받을 때 마음하고 다르다시피 이것이 지금 이제 중단되는 시점에 있어서의 어떻게 연착륙을 하느냐 부분은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는데, 요양보호사들 입장에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요양보호사 현장에서 일하신다 생각하시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내한테 불이익하거나 불리한 것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금액을 많이 올려줬다가 갑자기 낮춰버린다는 것은 특별한 국가 재난 사태가 아닌다면 못하도록 법으로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바뀌는 부분들을 그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생각을 또 해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당초에 시작할 때 한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제도에서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또 이렇게 확 끊어버리고 보니까
하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정책 결정권자에다 한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2만 원씩 하고 5년 동안에 다춤에 간 방법들도 있긴 합니다. 다른 예안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그러나 한 번에 쌈박 이렇게 무자르게 잘라본다는 것들은 상당히 맞는 요양보호사 입장에서 본다면 마음사항이고 기본사항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처우 개선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보시면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임금 이상 근로조건 개선 차원에서 실시했던 것이고, 하지만 장기형의 안정적인 정착에서 필요한 사회보험 초창기라는 특성, 수가 인상, 억제감이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요양보호사의 갱년기 미인적 산재 같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토론하신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처우 개선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고용주가 보험자가 고용주에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비를 지급을 하고 고용주는 요양보호사에 지급되는 이런 어떤 체계를 갖춰가지고 됐던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처우 개선비가 수당으로 지급되면서 사회보험료 등 다른 간접적인 인건비가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어서 자우지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인소시설 같은 장기요양 시설에 있어서는 다른 직종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에는 처우 개선비를 지급을 하고 요양보호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타 직종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당초부터 제기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만 너무 그때 당시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분하게 받아들이긴 했지만, 근데 제대로 실행하고 보니까 좀 이런 기분이 안 됐었다 하는 아쉬움이 자꾸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장기요양 기간에 운영에 압박이 생겼고, 별도 지급받던 처우 개선비와 비슷한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 인상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을 우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본인 부담이 인상이 되고 직접 임금이 지급 대상에서 사회봉사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번복을 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처우 개선비가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요양 서비스 노조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보험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 등을 갖다가 보험자에서 직접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어떠냐.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에 요양기관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버리니까 훨씬 더 받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도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표준 임금 지급 보장에 있어가지고 다른 직종의 답들하고 임금 지급을 갖다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돌보미, 장애인 활동 지원, 가사감병 지원사업, 산모 신생의 도우미 사업. 자, 이런 것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요양보호사들의 임금 시간당 수준이 어떨까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꼭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장기요양 기간, 그 다음에 가사감병 지원 서비스 기관에 갔었어도 이렇게 평가나 컨설팅을 이렇게 가서 보면 진짜 말이 안 나오는데도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그 기관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참으로 말이 안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현장에 더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본다면 다른 어떤 기준을 했을 때 요양 서비스, 요양 보호사들의 수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앞에 있는 거와 비슷한 얘기인데 요양 보호사가 간병인, 단수 노무지, 가사 및 육아 도우미에 대한 부분들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비교를 하고 방문의 경우에는 월 57만 원, 57만 원, 그러니까 자치단체나 근보공단에 가가지고 근보공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장기요양기관에 가서도 평가할 적에
원래회, 또 분기별로 사례비, 외부 자문회의 이것을 하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57만 원 받는 사람이 얼마나 회의에 충실하게 참석하겠습니까? 아니 정말 그때는 정말 말을 할 때는 참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정말 요양보호사들끼리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어제세 의원님의 케어하는 사람은 일하기가 쉽대. 나는 진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 그럼 센터장님, 나 우리 그 클라이언트 이용자에게 좀 바꿔주시오. 이런 제안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한다고 하면 자기는 되게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왜냐? 57만 원 받으니까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현실화 좀 시켜서 체계화를 시켜야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가 자꾸 이런저런 갈등들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약간 문화가 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런 것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간 상황에 있어서는 입소시에서 146만 원은 상당히 많이 한 180만 원, 19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기 요양이 있어가지고 보시게 되는 그 임금비 지출에 대한 비율입니다. 참고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민노총에서 주장하고 있는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양 보호사의 경우에는 11,937원에 임금비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11,937원. 사실은 엄청나게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산출을 한 액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뭐 단순하게 제가 많다 적다 그런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설 현지 조사 결과 인력 배치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좌우지간은 94.4%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 장기요양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정말 꼴짝 뒤집어질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94.4%가 부정을 했단 말이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거든. 그런데 누구든지 저걸 봤을 때 한번 보십시오. 현지 조사 결과 94.4%가 그런 부당행위가 적발됐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임금보다도 요양보호사들이 30, 40만 원 덜 받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는데 이거는 노동조합의 주장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인력 배치 기준은 인력 배치 기준하고 조금 이따가 94%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다시 좀 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치 인력 기준 1.5인당 1명으로 이렇게 조정해도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의 주장입니다. 주장인데 진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1.5 같으면 곱하기 3을 하면 4.5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하면은 거의 9.9대 1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9대 1이 많으냐 적으냐 물론 이제 야간에 있을 때는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비율이 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으냐 적으냐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이게 장기요양 서비스는 노인들의 대상, 사람을 대상하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판매에 된다고 해서 확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약간 줄어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도에 일본에서 개호보험을 시작하면서 일본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치단체도 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법에다 딱 명시를 했습니다. 우리는 5년 있다가 이 제도를 지속할지 안 할지를 갖다가 정하겠다. 다시 재고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5년 있다 다시 재고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게 됐느냐? 지역po괄지원센터가 나오게 됐거든요. 지역po괄지원센터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서는 상당히 체계로 많이 갖추게 되었다. 그 다음에 등급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6등급을 갖다가 7등급으로 나누면서 이 피라미드 행을
갖추게 되면서 상당히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지금 이제 10주년이 됐는데 모든 사회복지인들이 다 커뮤니티 케어에 빠져가지고 모든 학회에는 다 커뮤니티 케어합니다. 커뮤니티 케어와 노인복지, 커뮤니티 케어와 그 아동복지, 커뮤니티 케어와 지역복지 전부 다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 사실은 10주년이 된 시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논의도 못하고 우리들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공과별로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강도 높은 교육에 대해서도 보통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에 8시간씩 일주일에 5일간 근무를 하면 5, 8, 40, 4, 4, 16, 160시간입니다. 177시간은 17시간 오버하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막교대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근골격계 질환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저 일본 이야기를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일본에 갔는데 동네에 가면 추가보호센터에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럼 10명을 채용을 해요. 10명을 채용하면은 3명쯤만 남고 7명이 나가버립니다.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다시 7명을 또 채용하죠. 그러면 7명에서 한 2명쯤 나가고 5명이 또 나가고. 그래서 계속 채웁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남을까요? 남아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남을까요? 예, 임신을 해가 배가 꼭 해가지고 저 뒤에 뒷골에다가 담배 꼭 끼고 있고 애기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임신을 해가지고 정말 가서 쳐다보니까 참으로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꾸 이게 해넘에 들어갈 때 그 자기가 지도했던 사람이 해넘에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궁극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걸 장기 근속을 좀 해주고 장기 오래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자꾸 붙들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그 노하우가 쌓여져가지고 질이 높아가는 것인데 이거는 참 아쉽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합당한 보상에 대한 부족에 대한 것들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얘기고요. 보시면은 5년 이상 한 사람 비율, 2년 미만, 2, 3년, 3, 4년, 이 3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 거의 70%. 나머지 5년 이상 된 사람, 6년 이상 된 사람 7%.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도가 더 성장하지를 못하고, 성숙하지를 못하고, 질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저는 참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수준을 해줘야 될까? 그렇게 생각이 나는 문제죠. 자, 장기영이 이제 급여에 있어가지고, 40명이 지금 이제 여러 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장기 근속 장려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12%. 12%. 그리고 장기 근속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그러면 적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굉장한 제한을 가합니다. 아니, 물론, 지속적인 근무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쓸 수도 있긴 한데 다른 직장에 다른 데서는 안 그런데 왜 유독 고향 보상을 그래요? 그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는 균형 발전이 안 된다. 전체가 성장하지 못한다. 민간 요양시설에 대한 폐업 방지 대책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국공립에 대한 부분들이 비율이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비율이 낮지요. 유치원도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국공립 시설이 많다고 해서 안정적이고 국공립 시설이 적다고 해서 불안정하냐 그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여러분 상상을 보여주시오. 한박 이달마를 문 닫아버린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것이 내가 만족스럽던 월급을 많이 받던 처우가 높던 그거는 고다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못 다니게 돼서 사회에서 냈던 건가 내가 다니고 싶은데 폐쇄가 됐다 생각하는 건가 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정말 제가 봤어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그런 어떤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 노인 요양시설에 대해서 법 대책에 대한 부분들도 민노총에서 이런 어떤 그 안들을 제시를 해놔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공립요양시설에 대한 확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국공립이 다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니거든요. 딱딱하고 탄력성이 없고 사람들 욕구나든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근데 학문적으로는 무진장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스럽긴 하지만 차후지간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입니다. 왜 이게 94%가 이렇게 됐을까? 요거는 제가 추측한데 문제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거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된 기간을 320개 갔거든요. 320개 가가지고 그 중에 서서 309개가 부정이 인정되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 이해가 틀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그거뿐이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320개 기관의 현지조사 결과 94% 302개가 기관에서 부정이다. 여러분 94% 같으면 거의 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시설 중앙에 있어서도 이런 발표가 나오고 하면 굉장히 빨리빠르게 반론을 제기하고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참 신기한 집단이에요. 정말 신기한 집단이에요. 너무 부담이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진짜 거품을 못 어떻게 저런 말을 해가지고 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느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장시간 제가 추측한데 저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저는 이거는 민주당 김종훈 의원이 발표 내용을 제가 그대로 관찰해갖고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자료도 여러분들 아마 같이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앞으로 요양시설에 대해서 규제를 강도 강화,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지 보건복지부에는 아닙니다. 장기요양 기관의 회의 자료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장기근속 장기금 개편안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기금 개편안을 만드신 적에 각 협회, 대한보사, 사사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만 이렇게 한쪽으로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요양보호사들이 지금 확 개선을 이뤘거든요. 보험료 부담도 많지 않은 것이거든요. 제가 당초에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보건사연구원,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럼 교수님 보험료 더 주랍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핵심적으로 딱 바꿔버리면 사람들 당장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고요. 그래서 기존 4만 원, 7만 원, 6만 원, 10만 원 인상하는 것, 인상하는 뿐만 아니라 조건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만 좀 개선을 해주고 법문을 해주셨으면 참으로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업에 대한 부분들도 보통 우리가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고용승계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용자들, 입소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한 달 전, 6개월 전 이렇게 제한을 둬가지고 폐업 신고를 받습니다. 보통 시설의 경우에는. 그런데 장기요양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사전 고지가 되고 논의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시설을 설립을 했으면 물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지만 그 시설이 이제 공공성으로 튀게 되는 것이거든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도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도 같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다음에 배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행정 확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